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결말까지 아무도 죽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이야기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 네지코, 사네미, 게냐, 제니츠, 이노스케, 아오이, 쿄주로, 유시로, 우부야시키의 에필로그를 만들어 왔었죠. 아직 그 편을 보지 않은 분들은 그 영상 먼저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에필로그 7부터 갑니다. 최종 국면 때 한쪽 팔을 잃은 시노부는 유시로와 우부야시키 당주의 도움을 받아 진짜 팔과 거의 흡사한 의수를 달게 되었고,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노부의 나비저택은 나비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이 되었죠. 천재적인 약학 지식이 있던 시노부에 의해 날로 병원은 번창해 갔으며 미모의 의사로 소문이나 모든 남자들이 그녀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노부의 눈에는 자신에게 먼저 대시한 남자들은 그저 시시하게만 보였죠. 그녀는 구애를 받을 때마다 상냥하게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로코다키와 기우가 찾아왔고, 웬일로 오셨냐고 묻자 기우는 스승님이 몸이 아프셔서 자신에게 직접 이리로 데려다달라고 했다는 말합니다. 시노부는 우로코다키의 몸을 진찰을 했지만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왔더니 한 1년 전쯤의 일이라고 운을 띄웁니다. 그때 시노부는 그렇게까지 과거를 말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을 하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최종 국면이 끝난 후 기우는 그나마 자신의 가족 비슷한 스승인 우로코다키의 집에 찾아왔고,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었던 우로코다키는 꽤나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말수가 적은 기우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재밌지 않고 오히려 신경만 쓰이거든요. 우로코다키는 침묵을 깨기 위해 기우에게 귀살대원이 된 후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던 기우. 그런데 뭔가 시노부의 이야기가 유독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노부와 대화를 많이 했고 그게 참 편안하고 좋았다는 말을 했죠. 그 다음 많았던 건 탄지로 남매 이야기였습니다. 기우는 도우마와 싸울 때 시노부의 한쪽 팔을 잃게 된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있었고 더 빨리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죠. 이야기를 찬찬히 듣던 우로코다키는 기우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닌 시노부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래저래 기우를 보내려고 했지만 기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우로코다키는 꾀병을 부려 시노부의 나비운으로 자신을 데려다달라고 말을 해 기우를 데려온 것이죠. 시노부는 그 이야기에 내심 기분이 좋았고 기우를 만나 오랜만이라고 자신이 보고 싶었냐고 묻자 기우는 전혀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시노부는 이미 우로코다키에게 다 들었다면서 기우를 계속해서 놀려댔죠. 끝까지 기우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며 눈을 피했고, 그런 기우의 모습이 지금까지 맨날 자신이 좋다고 따라다니던 수많은 남자들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기우의 무표정함 속에 깃들어 있는 설렘이 시노부의 눈에는 보였죠. 그렇게 기우는 나비우원에 머물며 서서히 시노부와 대화하는 날이 많아지며 어느새 활짝 웃는 모습의 기우가 되어갑니다. 무이치로는 최종 국면이 끝난 뒤에도 어릴 적 다짐했던 강한 검사가 되어 검수를 사람들을 돕는 데에 쓰기로 마음을 먹죠. 어떻게 하면 검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무이치로는 문득 마을 게시판에 붙어있는 악명 높은 범죄자들의 몽타주를 보게 됩니다. 경찰들도 쉽게 잡지 못하는 현상금 수배범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어떤 골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그곳을 가봤는데 어떤 패거리가 한 남자를 때리고 있었고, 곧바로 경찰들이 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경찰들이 저 사람들을 말리지 않냐고 묻자 저 패거리는 이곳을 주름잡는 야쿠자들이며 경찰들도 쉽게 힘을 쓰지 못할 만큼 세력이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야쿠자들은 사고를 치고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 듣고 무이치로는 그들에게 다가가 멈추라고 했고, 야쿠자는 겁없는 꼬맹이가 죽으려고 한장을 했다며 공격을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한쪽 팔을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그 패거리는 모두 무이치로에게 달라들었고
그 모두의 한쪽 팔이 순식간에 날아갔죠. 그 뒤 무이치로는 이런 악당들을 찾아 소탕을 하는 범죄자 전문 사냥꾼이 됩니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무이치로가 외파리 사냥꾼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무이치로가 한쪽 팔이 없는 것이 아닌 무이치로만 만났다 하면 한쪽 팔이 날아가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무이치로는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죽이지는 않았으며 팔 한쪽을 날리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왜 한쪽 팔을 날리는 것을 고집하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무이치로의 존재는 범죄자들이 꽁꽁 숨어 살게 만들었고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며 살아가게 되죠. 교메이는 무장과의 사투 때 엄청난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었을 때 자신이 돌봐주던 아이들이 환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선생님을 못 믿어 도망간 것이 아닌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찾으러 가다가 혈귀에게 당한 것이라고 말하죠. 교메이는 그제서야 아이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풀리게 되었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시간 사랑했던 아이들을 원망하며 자신의 영혼을 상처 입혔는지 수치스러웠죠. 이제서야 너네들을 만나 함께 갈 수 있게 된다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만 아이들은 단호하게 선생님은 아직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며 선생님은 그 일을 마저 끝내고 오래오래 자신들의 목까지 살다가 오라고 말합니다. 교메이는 눈물을 흘리며 너네들과 함께 가고 싶다고 하지만 우린 우리끼리 행복하게 놀면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메이는 병원에서 정신이 들게 되죠. 시간이 지나 몸이 회복된 교메이는 자신이 예전에 살던 그 절이 있었던 곳으로 갑니다. 이제 그 절은 폐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 국화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연적으로 핀 것이 아닌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예전에 자신이 돌보던 아이 중 유일한 생존자 사요였습니다. 사요는 교메이가 구해주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왔을 때 저 괴물이 아이들을 죽였다고 말했지만 이미 혈기는 햇빛에 의해 소멸된 상태였고 그 자리에 있는 건 교메이밖에 없었기에 사람들은 교메이를 살인자로 착각해 감옥에 가둔 것이었죠. 사요는 그 후 충격으로 실어증을 앓게 되었고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된 시점에는 이미 교메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요는 항상 교메이에게 그날 일을 사과하고 싶었고 혹시라도 교메이가 이곳에 오는 날이 있을까 주기적으로 이 절에 찾아와 꽃을 놔뒀다고 하죠. 교메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요를 껴안았고 사요도 너무너무 미안했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 뒤 교메이는 그 절을 새로 고치고 재건해서 사요와 함께 불쌍한 고아들을 거두어 함께 살아가게 되죠. 최종 국면 때 큰 부상을 입은 미치리와 오바나이. 미치리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자신은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오바나이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신부로 맞이해주겠냐고 말이에요. 오바나이 역시 큰 부상을 입고 죽음이 다가오자 미치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눈을 감게 되고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습니다. 아,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였구나. 미치리는 배가 고팠죠. 타고난 피지컬로 인해 회복력도 엄청나게 빨랐던 미치리는 깨어나자마자 밥부터 찾았습니다. 밥을 엄청나게 먹은 뒤에 다시 자신의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누워있던 오바나이가 눈을 떴죠. 오바나이는 눈을 뜨자마자 미치리를 찾았고 오바나이의 눈에 비친 미치리는 밥풀떼기를 입에 잔뜩 묻혀놓은 상태였습니다. 당황하는 미치리와 당황하는 오바나이, 둘은 불현듯 쓰러지기 전 열렬하게 서로에게 구애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순간 엄청나게 부끄러워진 그 둘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자는 척을 시전했죠. 그렇게 둘은 그 후로도 뭔가 마주치기만 하면 뻘쭘해지는 공기를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바나이가 먼저 용기를 내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했고 미치리는 수줍게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고 오바나이는 미치리에게 이제 귀살대도 해체되었는데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고 미치리는 속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지만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못했죠. 오바나이는 그럼 일단 나랑 같이 전국을 돌며 맛집 탐방을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합니다. 미치리는
그것 또한 너무 좋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 둘은 전국에 있는 맛집을 탐방하러 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최종 구매이 다 끝나고 우주이 텐게는 아내 3명과 조용한 시골에서 아주 큼지막한 저택을 짓고 화려하게 살아갑니다. 항상 시끄럽지만 즐거운 나날들이 펼쳐지며 곧이어 그들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게 되죠. 아내가 3명이다 보니 아이들도 해마다 3명씩 늘어가 어느새 10명이 넘는 아이가 생겨납니다. 그러자 우주이의 저택은 거의 우주이 왕국으로 불리우며 시끌벅적해졌죠. 수많은 탱겐의 아이들은 자라서 닌자였던 엄마 아빠의 재능을 받아 모두들 정보원이 됩니다. 아이들이 얻어온 정보들은 탱겐에게 모이게 되고, 사실상 이 나라의 모든 기밀 정보와 고급 정보들은 우주이 가문을 거쳐간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주이 가문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항상 아부를 할 정도의 엄청난 권력자가 되었고, 그림자의 세계에서 왕이라고 불리우며 더욱 화려하게 살아가죠. 무라타는 탄지로 일행이나 주와 같은 괴물 같은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국면까지 살아남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죠. 혈기와의 싸움이 끝나자 무라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장소를 골라 찾아가게 됩니다. 오지 탐험가가 된 것이죠. 어떤 험한 오지에도 무라타는 무사히 생還을 했으며, 그가 쓴 탐험 일지는 모험가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기우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던 무라타는 전 국민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유명인이 되었죠. 무라타의 탐험 일지는 훗날 번역이 되어 서양 나라에까지 퍼지게 되었는데, 그 탐험 일지로 전 세계의 험한 오지를 헤쳐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바로 베어 그릴스. 자, 이렇게 종타쿠의 헛소리, 종소리가 엄청나게 들어간 에필로그를 끝으로 모든 주들이 살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리며 과몰입으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사실 막 제가 쓰면서도 울컥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게 정말 오덕의 삶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즐겁게 봐주시고 있다고 해서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보니 정말 악어 작가가 결말을 너무 참담하게 만들어놨구나 라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되네요. 저는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친구들에게도 은근슬쩍 소문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